국가배상법 2조의 그 공무원 다음에 이제 직무를 집행하면서 452페이지죠. 여기 국가배상법 2조가 5조보다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일단 광의설이다. 공행정작용이면 공법작용 얘기하는 거죠. 권력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권력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이게 267에서 봤죠? 아마 행정지도일 건데,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민법에 의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입법, 사법자는 다 포함된다 그랬죠. 국가배상법이 행정배상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판례가도 입법작용 나오죠. 273에서 인용했죠. 책임을 지는데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 책임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항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건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93에서 인용했죠. 이게 이제 그 97년 판례니까 이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뭐냐면 경남 거창 양면 학살 사건 그 입법 부작위에 관한 그것도 이제 적고 하여튼 여기 위법성도 인정이 안 됐고 결국은 이제 배상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 의사들에 대한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러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라는 최신 판례죠. 그 다음에 재판 적용에 관한 게 이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그 요건인데 이건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미를 해야 될 거예요.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거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진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건 최신 판례인데 뭐 별로 포섭될 것도 없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섭에 관계되는 게 두 번째 논점인데 그 밑줄 친 거 보면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게 이제 포섭에 바로 나올 거예요. 헌법재판관 그와 같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그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자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이게 당시에는 헌법소원에 관한 재심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외적으로 재심을 인정하는 걸로 헌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확인해 보시고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게 국가배상 인정 사례 밑에 먼저 보면 일본의 포섭이 되는 판례예요. 헌법소원 제기기간의 계산착오로 각하한 경우 이건 법관의 일종인 헌법재판관의 귀책사유 아까 왼쪽에 그죠 귀책사유로 인한 거와 동시에 재심 절차가 인정이 안 되니까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다 포섭이 되니까 결론은 저절로 나오죠. 다시 올라가면 이러한 법리는 보전재판 이게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최신 판례에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복된 거예요. 그 아까
인적에서 봤던 거. 국가배상 인정 사례인데 이거 법관에 가는 거는 헌법재판관 1번 이거 이외에는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자부심이 강한 놈들인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핵심 보면 두 번째 등기관이에요. 세 번째 경매 담당 공무원. 네 번째 등기관. 경매 담당 공무원. 6번도 경매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 행위를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 절차에서 피고 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 이것도 위법 행위를 수집한 증거의 기초. 이거 보충 자료를 여기 빼먹었네. 이거 최신 판례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구나. 추가된 판례가 있는데 깜빡했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 부정 사례인데 법관의 오인, 압수수색 영장 이거 법관에 권하죠. 판결서 법관이죠. 법관에 가면 인정 안 하죠. 이 정도 권위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4번 경매 절차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계 현황 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수대 열람을 함에 있어서 외벽 표시에 조차서도 열람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황 조사하는데 건축물 대장의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근데 외벽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벽까지 열람할 의무가 없다. 이래가지고 부정한 거거든요. 그다음 5번 판례는 이게 전원합의체로 이게 파기가 됐어요. 이것도 보충자료 있지 안 넣어놨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충자료 또 해야 되겠네 이거. 이게 전원합의체로 이게 파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전원합의체 판례를 한다는 게 깜빡한 모양이네.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관에서 인정 안 해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며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죄가 됐다는 거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관 재판하고 비슷해요.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 자료에 비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공소를 지게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데 이거 뭐 조금 더 길게 부연 설명한 건데 그냥 읽어보세요. 뒤틀 게 없어요. 국가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 누가 봐도 엉터리 같은 처리를 했거든요. 강도 강간은 피해자 이거는 엄청난 거죠. 강도와 동시에 강간을 저지른 건데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 여기서 민사소송의 국가배상이니까 민사소송의 원고지만 형사소송에는 피고였어요.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입수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강간범의 그 정액을 채취했는데 그 정액이 요 당시의 형사 피고인이나 남편의 정액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원고, 민사소송의 원고, 형사소송의 피고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즉시 석방을 했어야죠. 남편의 유전자까지 왜 검사했어요? 무고죄 가능성 때문에 그랬죠. 억울하니까 무고죄로 한 건인데
남편의 거에 나왔다면 이 여자가 무고가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의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는 무고도 아니고 처음에 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도 아니고 누군가 제3자가 범인이라는 얘기죠. 그 감정선은 상적으로 받은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선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했다면 위법이다. 이건 누가 봐도 엉터리 처신이지. 6개월이나 이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근데 은폐라는 말 보고 저도 오해를 했는데 찾아보면 은폐는 아니에요. 깜빡한 거예요. 서류처럼 해놓고 깜빡한 건데 부작인데 이거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나머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부작위 요건 추가적으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 의무의 존재인데 이게 137하고 728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판단에 따라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런 게 78년에도 또 나오는데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당연하죠. 범죄 예방 진압이 범죄 예방이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거든요. 그 다음에 진압 및 수사 수사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형적 의미의 경찰은 들어가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범죄 예방 수사까지만 경찰의 거고 원래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강론에서 경찰행정법에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게 자 이거 앞에서도 봤었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 그냥 불합리하면 부당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당은 적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현저하게 불합리 이러면 위법의 의미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서 국가배상 책임 요건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7심판례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 7심판례는 위법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보충 자료로 나중에 또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현저하게 불합리. 이 말 나오면 위법이 된다 그랬죠. 교장 또는 교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이게 나중에 포섭이 되거든요. 그 원주시의 그 여중 사망령 사건, 자살 사건,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과천인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6학년 왕따 폭행으로 인한 구타로 인한 자살 사건에 포섭이 될 거예요. 자,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건 아니고 당연하죠. 모든 생활관계까지 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몇 명이에요. 그죠? 자,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만이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이게 바로 이제 청소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요게 포섭에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건데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판단 기준인데 피해 학생이 자살이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니 인정되어야 한다. 이건 과실 요건과 관련된 표지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도 똑같이 현저하게 합리성 이러 이 말 나오면 그 다음에 구금시설 관리자에 관한 건데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 당연히 만인에게 발병한 급성 정신착란증의 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 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된 때로서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개구 사용이 개구 같은 경우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혀를 깨물 수 있으니까 입에다가 막 그 틀어막고 손 같은 거 묶고 이런 개구라고 그래. 개구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망인의 자살 위험이 발병일 당시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즉 이런 거에 비춰볼 때 교도소의 담당 근무자가 자살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개구의 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개구의 사용을 일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CCTV상으로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직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이제 국가배상 인정한 거죠. 그래서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게 직무상 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인데 이게 대광고의 그 종교학교거든요. 고대 근처에 있는데 이 대광고등학교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4월 18일 날 고대가 그 봉기했을 때 그때 대광고 학생들도 고대생들과 함께 봉기해가지고 광화문까지 진출했던 거고 왜냐면 그 세종문화회관에 있던 자리가 당시에는 국회의사당 자리였거든요. 그 대광고가 굉장히 전통의 명문학교인데 종교학교예요. 그래서 종교 수업을 강요하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 그때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에 관한 이걸 조치를 안 취했다. 이 국가배상 부정했거든요. 자, 의무 위반인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 현저하게 합리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자기 의무의 근거인데 이거는 명문에 한정하지 않는다. 해석상으로 인정한다. 넓게 인정해 국민에게 유리하죠. 권리구제가 확대되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적 의미의 법령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이건 이런 문장은 앞에서도 봤죠.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거는 과실표주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법규상 또는 조례상 의무도 인정하죠. 그래서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울산광역시 여중생 집단 윤관 사건이에요. 끔찍하네요. 여중생을 갖다가 41명 얘가 이제 밀양에 놀러 갔다가 집단 강간을 당한 건데 41명에게 이 트라우마 이걸 평생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 경찰이라는 새끼가 어때요? 여중생이 다닐 학교 이름하고 그 피해자 실명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완전 미치광이 같은 경찰.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이 상식도 없는 놈이에요. 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원고들로 하여금 범행 일시와 장소별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에서 본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법규상 또는 조례상 관계를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게 이제 포섭 458에 있어요. 458에 그 9번, 이게 456하고 연결되는데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들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국가배상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저 경찰은 파면시키고 이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봐서 얘한테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구상권 행사가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그 대출 유리한 이자로 대출 안내를 못했던 건데, 갑이 경주보험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그 대부 제도에 관해서 전화로 문의하고, 이 대부라는 말이 외놈 한자인데 가능하면 이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임대에 우리나라 한자로는 임대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서 지급 보증서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대부 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이걸 이용했다면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 제도를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하고 파기시킨 거죠. 결국 부정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토지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될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국가배상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보호이익, 약방이 감초라 그랬죠. 반사적 이익을 인정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요건과 관련해서 위법성의 문제냐, 상당 인과관계의 문제냐. 최근에 거는 상당 인과관계의 문제로 다룬다. 이게 높은 난도의 출제로 됐어요. 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판례 문장 이거 출제가 꽤 많이 됐던 문장이거든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게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런 게 반사적 이익이죠.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면 그 배당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려면 이게 상당 인과관계로 판시하는 게 이제 이 이후의 최신 판례 경향이 그렇습니다. 결국 상당 인과관계가 개인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상당 인과관계로 보죠. 그 법률상 이거 인정하는 게 선박안전법 요건데, 이건 아주 유명한 그 충무시의 경남 충무시의 극동호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뭐 갑판에 기름이 찌어들고 후각적으로 기름 냄새가 막 진동할 정도고, 이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운항 중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대형 참사가 일어난 그 사건인데,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정한 경우 본적지 관할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할 직무상의 의무. 이 개명되면 본인의 인적사항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남의 재산에 본인인 것처럼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돈 받고 튄 사건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인정 사례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6번 보면은 누가 봐도 그 엉터리 사건인데,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정가 기록을 줘야 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해부 의무를 부과한 거, 이것도 결국 어떻게 경찰 공무원이 이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사례가 첫 번째 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풍속 영업 이 말 나오면 허가 영업이에요. 허가 영업의 영업상이 이거는 반사적이라는 거 우리가 배경지식 알잖아요.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 614, 615 보는데, 이상하게 대법원은 상수원에 관한 걸 웬만하면 부정하는 입장이 614. 614 보면은 그 법률상의 인정사례 이걸 외워야 돼. 이게 이례적이에요. 7번, 8번 판례인데 이게 457하고 연결되는데,
수돗물을 공급받아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 참, 이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증명한 경우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안 이어도 돼요. 그 증명이란 말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청수 주변의 토지에 그 공장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하는 사안인데, 공장 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게 이례적이에요. 왜냐?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3번, 5번 이게 450시라고 연결돼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으로 침해되는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으기. 아니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이 주민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거 아니? 저게 상수원 보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판례이고, 아까 왼쪽에 8번 판례하고 논리적으로 달리 다룰 수가 없잖아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외울 거 없어요. 왜냐면 부정사례가 대법원 판례 주류적 판례니까 왼쪽에 8번 하나 외우면 뭐 나머지 뭐 다 부정이다. 그 다음 증명자 나오는 거 뭐 안 외워도 증명한 경우 이러면 당연히 인정되겠죠. 5번 마찬가지. 환경부 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잠시만. 저거는 뭐 상수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 다시 돌아봅시다. 그 다음에 3번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령에서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게 어떤 법령상 의무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특정 업체의 상품을 구매해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그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익과 관련돼서 이제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 사례인데 그 거의 다 납득이 갈 거예요. 붕괴 위험이 예견된다. 이 말 나오면 이럴 게 없죠. 그럼 과실표지. 예견되는데 안 했다면 이건 과실 인정되는 거고. 극동 사건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도로상 장애물은 하루 이상 방치하면 예외 없이 국가배상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간에 트랙터 방치해가지고 야간에 사고 난 거 이런 거 위험하던 거 영주물 책임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하여튼 하루 이상 방치하면 국가배상 인정한다. 헌병대 영천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저지른 강도와 강제추행. 이게 2차 범죄를 막겠다는 그 사익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안타깝게 군산시에서 그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윤락업소 화재 사건으로 매매춘녀, 이게 제가 그냥 수정했는데 윤락녀라는 용어는 이건 시대착오적인 용어예요. 이거 윤락녀는 그 몸을 파는 매춘 여성에게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성을 사는 놈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춘녀라는 중립적이면서 양쪽을 다 포괄하는 용어가 적절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뭐 청량리 오파파 지금 다 없어지고 미아리 텍사스 뭐 이런 거 같은 집단적인 18위 골목 해가지고 집창촌이라 그러죠. 거기서 경찰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순찰 돌다가 들어가서 공짜로 매매촌하고 나오고 이지랄하고 뇌물도 받아 처먹고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인정했죠. 아방궁 대가 사건도 또 일어났어요. 저런 대대적인 소방점검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어딨냐면 그 바로 밑에 있네. 아방궁 대가 사건.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한 경우인데, 저게 그 18위 골목의 그 화재 사망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게 그 매매청 방지 처벌법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엄청난 사건을 했는데 대가 아방궁 거기에 소방관이 소방점검 한 당일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돌아간 그날 화재 사망 사건이라는 거. 이거 완전히 참 이거는 막았어야죠. 막을 수 있었잖아요. 소방 점검이 당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만 했더라면 막을 수가 있었죠. 너무나 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 공무원의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무에 임하는 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킬 수도 있고 이걸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막았어야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말로 했던 게, 그 경기도의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가 가해 학생들로 잘 봐요, 이거는.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입니다. 단순 따돌림이 아니라, 왕따가 아니라 얘는 그 어린 학생이 폭행까지 당한 거예요. 이것도 몇 개월에 걸쳐서.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자살한 거. 이건 담임 선생님의 참 무책임이에요. 이것도. 아니 이 어린애가 폭행까지 당했다는 걸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고작해야 그 반을 옮기게 했나? 그리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 그 치료비 이걸 하라고 조언하고 이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주시의 여중 3학년 학생 이게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거 이거는 예견할 수 있었다 해가지고 이건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집단 따돌림이 폭행까지 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인정됐어요. 근데 이게 비교할 게 오른쪽에 부정사례 3번 보면은 자살까지 이럴 걸 예견할 수가 없었다는 여중 3학년이 그 따돌림 정도 갖고 느닷없이 자기 아파트에 16층인가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할 거는 이것까지 예견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자살 당일도 뭐 뚜렷한 뭐 특별한 이상 증후는 없어요. 그냥 뭐 검정색 옷을 입은 정도 이거지 특별한 징후도 없었고 엄마도 그걸 예견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자살할 걸 예견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걸 예견한다는 건 그건 더 불가능이죠. 자, 비교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밀양 그 울산 여중생 참 개같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형사재판의 공판검사가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증인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판 개정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안. 그 다음에 그 군 관련 자살 사고가 전투로 인한 손실보다 더 많죠. 참 기가 막힌 병영의 현실인데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 관리 처리에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가 장병의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취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인정이죠.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 예측, 이 관심사병이라는 거죠. 관심사병, 소위 말하는 자살 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 장병의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 훈련 등에 따른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저런 문장 나오면 애우고 자식이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포섭이 또 가는 국립전남대학교에서 한 청년사나 남청년의 간부들이 엉뚱한 사람은 경찰 프락치, 경찰 그 정보원이라고 하면 되고, 정보 그 운동권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받고 이런 건데, 지금 그 경찰국장으로 내정 경찰국 설치 자체가 제가 볼 때 위헌 위법 100% 명확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 인노련인가 인천 노동자 그 단체 다 밀고 해가지고 그 공로로 특별 채용돼가지고 승승장구해서 경찰국장이 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드는 문서들이 최근에 다 공개가 됐죠. 참 그런 어떤 반민주 그 쓰레기 같은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그 쓰레기들을
중용하는 윤석열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안 물어요. 이미 알아요. 같은 쓰레기가 아니고서는 그런 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건 아니겠지만 이상민인가? 그 멍청한 자식, 그 판사 출신의 그만해야지. 참 판사까지 거쳤다는 새끼 대가리가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 판사라는 새끼가 엘리트 지랄하고 앉았네. 엘리트는 자, 4번 합성 교감 신경 흥분제인 내가 흥분제를 먹었나? 잠시 흥분했는데 페닐 프로판 올아민. 이건 전문 용어라.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콘템 600 그 유명하죠. 그 굉장히 유명한 감기약인데 당시에 이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열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체열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는 참 조금 의문이 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는 판례인데 지역적인 건 아직 출제는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외워지면 다행인 거 아닌 말고. 이게 이제 그거 나오죠. 아까 대강고등학교 그 사건이죠. 서울특별시 교육관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 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에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 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 변경 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현장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강희석 이 친구가 서울법대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결국 그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가가지고 교수들이 고민했는데 자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자 행정위도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군종장교의 종교활동,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례인데, 군종장교는 이중적 지위죠. 그 성직자로서의 지위와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장교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 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포석 과정이 엉터리 판례예요. 왜냐하면 공군 참모총장이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 이게 독립 침례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뭔지 모르는데, 저는 법학 전공한 입장에서 무신론자인데 법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과 이단은 법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 내 문제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까지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통과 이단 논쟁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 배포하게 한 행위, 이거는 주어가 뭐예요? 공군 참모총장이잖아요. 그죠? 성직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군종장교가 성직자의 관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 공군 참모총장이 배포하게 한 행위잖아요. 이건 얘기는 다르고, 이게 포섭이 엉터리라는 거죠. 이거 위법,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 나간 판례예요. 이거는 공군 참모총장 미치광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행위 판단 기준. 이거 굉장히 쉬워요. 출제가 꽤 많이 됐는데. 자, 그 직무행위만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부수적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외관설이다. 외관에 반대는 실질이 아니라도 외관으로 보이면 된다. 또 주관적으로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외관으로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외관적까지도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거 되게 쉬워요. 행위 자체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보여줄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라 실질, 주관, 이게 외관하고 대립되는 용어 두 단어만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며 당해야 하는 거로 봐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은 피해자가 알았다. 피해자의 주관 관계없다. 본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거고 실질도 아니고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외된다. 그 인정사례 보면은 미군 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예하부대로 출장을 감에 있어 개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 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고 나자 퇴근 시간에 되어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건 뭐냐면 이건 통상적인 출퇴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출장 갔다가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도착하는 것까지가 출장이라는 공무수행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중에 이게 비교할 게 부정사례 2번이거든요.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 통상적인 출퇴근 행위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왼쪽에 이건 출장 갔다가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사고 났다면 그거는 통상적인 출퇴근이 되지만 저거는 특수한 사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이것도 울산광역시 동구 같은 동구의 김영선이라는 공무원 참 멍청한 어떻게 저 판례 이름까지 등장하게 돼요.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경우인데 이게 외관으로는 적법하게 발급하는 거로 보일 여지가 있죠. 위조하는지는 내막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정사례도 세무과 이건 해석이 가능해요. 세무과에 근무하는 구청공무원 갑이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그의 처분과 공모하여 그 을에게 무허가 건물 철거 세입자들에게 시형아파트 입주권 매매 이거 어때요? 세무과에 근무하는 거예요. 이 주택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부임하기 이전이고 그죠? 그러니까 부정. 핸드폰이 과열되면 또 촬영이 끊기기 때문에 이후에 또 요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